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비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죠? 방사능 비 때문인데요. 일본 원전 사태에서 시작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현지 시각이 아닌 우리 시각으로 11시 정도를 넘어서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 리터 7.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우려해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일본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을 하면서 주식을 팔면서 오늘 증시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초반 증시는 어제 다우지수가 연고점을 돌파했고 또 S&P 500 지수가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14% 하락을 했는데요. 12,409.4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0.1% 내린 2,79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15% 내린 1,333.51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의 강진 소식이 전해진 후 이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가까이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알쿠아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됐고 또 3월에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는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구성 30개 종목 중에 18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GE와 시스코가 1% 가까이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의 강진으로 일본 원전 6기를 설계한 제너럴 일렉트릭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향후 여객 감소로 인해서 항공주가 일제히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3월 실적이 개선된 유통주들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통주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코스트코가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지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자들은 기준금리가 더 인상이 될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0,000명이 감소된 38만 2천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일본에는 여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진이 뉴욕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장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그 증시 중에서 네. 보통 대지진과 같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그 사건이 나왔을 때 증시에 그 반영할 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리스크 데믹 현상이다 해서 네. 이건 리스크의 그 에피데믹이라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합친 용어인데요. 그런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장윤정 캐스터께서 일본 대진 사태가 워낙 깜짝 놀라서 그런지 장중에 주가가 하락폭이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100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었어요. 그건 좀 시정을 하고요.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넘게 리스크 데믹 현상에 떨어졌긴 했습니다는 네. 그 이후에 이 리스크 데믹 현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펀더멘탈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앞서 경제지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지금 미국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리스크 데믹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위 버퍼 이펙트, 자동차에 이렇게 버퍼가처럼 충격을 네. 흡수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펀더멘탈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지표 개선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측면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포인트 넘게 떨어졌던 다우지수가 회복됐던 가장 큰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1, 4분기 실적이 발표에는 어닝시즌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월가의 그 예상치를 부합할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건전한 인식 이런 것이 결국 일본의 그 대진 사태에 따른 어떤 그 충격을 흡수해서 비교적 그 증시가 건전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단순히 그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시장 흐름을 제대로 못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떨어졌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떨어졌다 올라가면 이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볼 때는 이런 장중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 예. 하는 것이 시장의 리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같은 이렇게 주가 하락폭이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 달리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주가의 약 요인 분석을 해보면 70% 정도가 해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시청자분이 좀 돈을 버시기 위해서는 좀 부지런하십사 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CNBC라든가 이런 그 CNN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 월가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장 마지막 무렵에 나와서 해설해 주는 이런 프로가 네.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보시면 아마 국내에서 투자할 때 상당 부분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네. 제가 국제금융 시장에 한 20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시장에 있을 때는 3시 이전에 3시 이후에 네.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시청자분한테 아주 자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재테크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조그만 지식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네. 것을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그 실천에 옮기시면 좋은 재테크의 그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겸손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은정 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3,000포인트 가까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0.2% 오른 3,007.9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일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긴축 강도가 점차 완화될 것이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정제유 가격을 예상외로 올리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확산이 됐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기대로 인해서 희석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본격적인 걸선 시즌이 도입되면서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과 가전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양조와 부동산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지수입니다. 홍콩 지수 어제 소폭 내렸습니다. 0.07%가 내렸는데요. 13,647.7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6일 연속 상승을 멈추고 오늘 어제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은 소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중국 정제유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상승폭이 컸던 은행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증시 보겠습니다. 인도 증시입니다. 네, 인도 역시 소폭 내렸습니다. 0.1% 내렸는데요. 19,591.1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호재가 시장에는 작용은 했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루피아 강세가 보이면서 해외 수출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에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지수 보겠습니다. 러시아 지수 떨어졌습니다. 이머징 마켓 중에선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1% 가까이 내리면서 2,089.5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 앞으로 유가 수요를 조금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나오면서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보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지수는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는데요. 0.2% 오르면서 강보합권을 보였고요. 69,176.1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정부가 해와라를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규제에 나섰지만 그 규제가 강력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 해외 이탈 우려가 진정된 모습으로 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소비자 상품 업종이 강세를 주도한 반면 부동산 개발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마침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선진국들의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의 금리 인상, 과연 선진국 출구 전략의 신호탄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저희 생방송 중 참여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부사장님. 먼저 이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그 회의 전에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의 의결권을 볼 때는 금리를 올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유럽의 그 금리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인플레 문제를 연관시켜서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인플레를 얘기할 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갤로핑 인플레이션이다. 이건 이제 말이 뛰는 것처럼 인플레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갤로핑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아주 금리 인플레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유럽은 과거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갤로핑 인플레이션의 동시에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그 중앙은행보다도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하는데 치우쳐 있다.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다 아실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회의 전에 논란이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확실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러한 유럽 중앙은행의 중시하는 물가 안정 추세를 볼 때 유럽의 그 소비자 물가가 목표선을 월등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인플레 타겟은 2%입니다는 직전에 그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 나오고 또 이 물가가 한 번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항상 이런 물가가 이게 목표선을 벗어난 추세가 몇 개월 정도 지속이 돼야 인플레가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점이 기인된다. 그래서 그때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정책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를 벗어나는 수준이 한 4개월 연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금리 인상법은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 1%에서 베이비 스텝 방식으로 0.25% 올려서 1.25% 했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보면 유럽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보호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선진국의 출구 전략 계기가 네. 앞으로는 보다 거세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재정 위기를 겪었고 또 그에 이어서 포르투갈까지 구제 금융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픽스 국가들이 반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금리 인상이 유럽 재정 위기에는 독이 될 것이라는 시각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유럽 재정 위기는 많은 국가들이 겪었죠. 네. 그래서 아일랜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 같은 이미 구제 금융을 받은 국가다. 네. 정확하게 지적해드리고요. 이번에 그 두 국가에 의해서 포르투갈이 구제 금융을 받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이들 국가들의 재정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매스컴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그 구제 금융은 전적으로 EU가 수행했고, 그다음에 구제 금융 지원 폭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너그럽게 포르투갈이 요청했던 것을 전부 수용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유적 재정 위기가 더 불거질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그 조치가 나왔을까 했을 때는 사실 유럽 재정 위기 이렇게 지속되는 속에 유럽 재정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2000년에 시행했던 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라고 표시하죠. 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대폭적으로 안정기금을 조성했던 것이 외환위기를 재발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는 이런 거를 본보기로 해서
유럽 재정위기가 1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럽 안정기금을 대폭적으로 확동했던 것이 아마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유럽 안정기금이 대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포르투갈이든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하면 바로 그 구제금융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안정기금을 통해서 구제금융을 통한 이런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책을 앞으로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이건 미온적 조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정위기 상태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네.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를 능력 범위 내로 수용시키는 소위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개혁 부분을 그 나라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구제금융은 너그럽게 주되 왜냐 다른 국가들이 전염되는 전염 효과를 차단시키고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제금융 너그럽게 주되 아마 구제금융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구제금융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구제금융 방식이 만약에 지난해에 구제금융을 지원했던 그 그리스 것처럼 구제금융 받았지만 다른 설탕은 받았지만 그 설탕 값을 제대로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가 구조조정이라든가 개혁에 이렇게 반발했을 때는 앞으로 유럽은 투트랙 방안 자격이 네. 있는 국가들이 통합을 가고 그렇지 못하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탈락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통합의 앞길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상이라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는 사실 그 계기로 해서 유럽의 구제금융의 지원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시청자분이 국내 매스컴에서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네. 그런 것을 좀 잘 염두에 둬서 유럽에 대한 또 유럽 자금에 대한 유로와 가치 향방에 대한 이런 것을 동시에 그 예측하는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유럽 통합의 그 투트랙 이 시간 동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투트랙이 또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시간 통해서 특히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위기 극복의 7부 능선을 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출구 전략에 특히 선진국 출구 전략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은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이 됐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위기라든가 경기 회복이 정상화되면 사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했던 비정상적인 방법,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1930년대 루즈벨트가 취했던 루즈벨트 방식이다 해서 아마 2008년, 2009년 때 영국의 그 총리인 브라운의 이렇게 이름을 따서 네. 브라운식 위기 대책이다 해서 예. 비상 대책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비상 대책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출구 전략 얘기를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 출구 전략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이라든가 보면 항상 금리 인상 문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출구 전략하면 곧바로 금리 인상하는데요. 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출구 전략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출구 전략은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과 적극적임의 출구 전략을 나눈다. 네. 그러면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비상대책의 정책 시한이 있는데 네. 정책 시한이 있으면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는 정책을 보통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임의 출구 전략이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적극적임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신흥국들은 이미 출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예. 지난해 그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토대로 한 이러한 그 인플레 억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 적극적임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왜 금리 인상부터 하느냐 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차원에서 미국처럼 정책 시한을 결정돼 있는 이러한 비상대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시점상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문제가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바로 들이대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그러나 유럽이 금리 극복상에 미국처럼 정책 시한을 둔 비상대책을
추진한 정책들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면 곧바로 적극적인 미의 출구 전략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 하는 네. 이런 점을 이렇게 시청자분이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이렇게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는 역시 미국도 유럽이 금리를 이렇게 인상한 시점에서 보면 자국 내의 출구 전략 논쟁이 계속된 상황에서 보면 예. 이거를 계기로 해서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한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지금 상당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결국 이제 경제 여건이 네. 좌우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매크로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그 어떤 총괄적 상황을 나타내는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네. 지난해 그 4분기 성장률이 3.1%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그 잠재 성장률이 2.8% 정도를 감안해 볼 때 이 오큰 법칙에서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을 뺀 소위 GDP 갭이 인플레 갭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구 전략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고용 지표 이 문제가 지금 8.8% 개선되긴 했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수준입니다. 과거 위기 이전에 미국 실업률이 5%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은 있지만 그러나 출구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 개선된 속도를 따진다면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9.8%였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8.8%니까 네. 불과 4, 5개월 만에 실업률이 1% 이상 빠르게 개선됐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실업률 수준이 높긴 하지만 출구 전략을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출구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이렇게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의 금리 변경 여부는 CPI, 근원적 CPI에서 결정되긴 합니다는. 네. 그러나 전체적인 물가 상황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1%, 2%로 미국도 인플레가 만만치 않은 사입니다. 네. 자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도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게 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미국도 출구 전략 논쟁이 거세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네. 월가에서는 이것을 엑시트 스트래티지 디베이트다 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유럽과 다른 것은 정책 시한이 만료가 되는 이러한 정책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비상대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어떤 선진화된 통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 사전에 예방적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많이 가다 보니까 출구 전략 화대도 금리 인상 같은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소극적인 출구 전략을 네.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네.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는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6월 말로 이렇게 종료가 되면 더 이상 3차, 4차 양적 완화를 끌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미국의 출구 전략이 먼저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출구 전략으로 지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잡지 못할 때는 그때 가서 적극적인 출구 전략인 금리 인상을 논의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리 인상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소극적인 출구 전략, 즉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추진인데 먼저 소극적인 것을 가고 안 될 경우에 적극적인 출구 전략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 될 경우보다는 2차 양적 완화 정책 시한과 같은 네. 소극적인 의미의 출구 전략을 추진해서 네. 정책적으로 목적이 달성하지 않을 정도로 인플레 문제가 이런 것이 불거질 때는 사실 그때 가서 금리 인상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과 저와 분명히 다른 점은 2차 양적 완화는 사전 예방적 조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2차 양적 완화 정책과 3차 적극적인 출구 전략은 서로 나이가 같으면 이제 분리된 게 아니라 네. 서로 분리돼서 볼 게 아니라 예방적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든가 위기 극복이 아직까지 확고한 바탕이 돼 있는 스탠다드가 돼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경기 회복은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젤리형 상태의 경기 회복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소극적인 출구 전략과 적극적인 출구 전략을 조합을 해서 연계성 있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초반부터 젤리형 상태를 다시 이렇게 거꾸로 트리는 이러한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출구 전략 얘기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출구 전략은 지금 국내 증시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관심사고 말 한마디 잘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청자분한테 많은
다른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다소나마 진행자가 말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보다 정확한 식견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신뢰가 가는 미래센 미디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선진국의 출구 전략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이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경우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사실 정책이 변경이 되면 네. 호재 요인과 그다음에 악재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출구 전략 추진하면 대부분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출구 전략을 추진한 만큼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이 빨리 됐다 하는 것은 분명히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증시 호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 요인이 전제가 돼야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의 증시 전문가들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출구 전략하면 이 요인을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증시 악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출구 전략을 추진할 만큼 또 출구 전략을 추진할 만큼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라든가 증시에서는 호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 유동성적인 측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출구 전략 추진에서 이 유동성 부분이 다소 줄어들면 증시에는 다소 부담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출구 전략 추진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3년 차에는 애프터 크라이시스에서 신흥국들은 인프레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출구 전략 추진해서 인프레를 잡으면 분명히 증시 입장에서는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서 유동성을 흡수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유럽의 금리 인상이 유럽 재정 위기 국가에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중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와 악재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지금 이것이 사실상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출구 전략을 추진할 만큼 하면 개인적으로는 경기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호재 요인이 더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구 전략이 만약에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추진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930년대 에클스의 실수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점이 바로 우려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이라든가 출구 전략을 추진하긴 했지만 이것이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출구 전략을 갈 때는 경기가 다시 거꾸로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상태에서 너무 이러한 그 출구 전략 추진 문제에 대해서 과거 선입견대로 증시에서는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주목할 것은 이런 문제, 소위 에클스 신화 같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 출구 전략 추진과 함께 예의 염두에 둬서 바라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출구 전략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만치님께서도 출구 전략 불끈이란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또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또한 캐리 자금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출구 전략, 캐리 자금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엔캐리 자금 얘기할 때 잠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발생국이니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네.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금리를 상대적으로 먼저 올렸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진원 중에 선진국의 캐리 자금의 원천별로 보면 엔 캐리 자금이든 유로 캐리 자금이든 그다음에 달러 캐리 자금이든 전부 신흥국에 몰려오는 그래서 자금의 원천별로 관계없이 캐리 자금이 신흥국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그 출구 전략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자금의 원천별로 이 자금이 서로 따로 노는 차별 현상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가장 작은 규모가 많은 엔캐리 자금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이탈돼서 호주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국가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 파디티브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아마 형성될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를 낮고 다른 국가는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런 캐리 트레이드당 파디티브 캐리 트레이드 일본 밖으로 이탈되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유럽 캐리들은 아마 유럽 재정기가 맞물려서 다른 국가에 투자했던 이런 자금들을 유로 캐리 자금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건 이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해서 그렇죠. 앞으로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계 달러 캐리 자금은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는 사실상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시중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시중금리는요. 국채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양적완화 정책은 국채 매입을 통해 갔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낮았습니다. 네.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캐리 자금은 미국에서 밖으로 이탈시켜서 신흥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습니다는 앞으로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는다면 국채 매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뭐냐?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자금은 기준금리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시장금리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시장금리가 다소 올라간다면 그동안 달러 캐리 자금은 미국에서 밖으로 이탈돼서 다른 국가에 됐으면 최소한 이탈 규모가 줄어들거나 네. 아니면 유출입이 서로 같아지는 중립적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국제 간 자금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라이프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금융위기 이후 출구 전략 얘기가 한참 많이 나오다가 조금 주춤한 듯 하더니 최근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요.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논의되던 출구 전략과 최근의 출구 전략과 차이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구 전략 얘기는 네. 작년 8월 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둔화되기 전에 그때 더블딥 논쟁이 많았다는 것을 아마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이전에 경제 지표가 부진하기 전에 세계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때의 출구 전략 얘기가 났던 것은 1차 출구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이후에 경제 지표가 이렇게 지표가 부진한 현상을 들어서 더블딥이다 이런 시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더블딥이라면 만약에 지금의 경기 침체 국면은 침체 국면이고 출구 전략이 더 이상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은 회복 국면 속에 나오는 일시적 지표 부진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블딥이 아니라 소프트 패치다. 소프트 패치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다시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미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세계 증시를 이끌었던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회복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 최근에 인플레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2차에 해당되는 출구 전략 논의가 거세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1차와 2차 때는 정책 수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1차 때는 주로 정책 시간이 만료가 되면 주로 그것을 더 이상 끌어가지 않는 이러한 소극적인 출구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때가 작년 상반기 때 1차 출구 전략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 네. 세계 경기가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회복됐고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예. 수산물에서 많이 인플레 문제가 그때보다는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예. 부담이 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는 소극적인 출구 전략보다는 적극적인 출구 전략,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바로 직접적인 인플레에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1차와 2차의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인플레 상황의 차이점, 경기 회복의 차이점, 그다음에 출구 전략을 가져가도 어떤 쪽으로 정책 수단을 가져가느냐 이 차이점, 네. 이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민감한 사안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파랑새님, 스마트라이프님, EUNK와 UNG님, 만치님, 먼동이 트다님 등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